네, 정치권의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록 전 TV조선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당에 이어서 야당도 경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대선 전국이 더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병욱 위원께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주제를 다뤄보실 거라고요? 네, 최근 여야 모두 사실상 경선이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네. 서로 이제 몸집 불리기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현상들을 한번 분석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제 국민의힘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최재형 두 후보가 적극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영입들을 당 안팎에서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 후보의 국민 캠프 그리고 최 후보의 열린 캠프 어떤 차이와 특징이 있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시죠. 그렇죠. 아니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내 인사들이기 때문에 무슨 영입을 하거나 이럴 이유는 없고요. 네. 그냥 아마 당내 인사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같은 경우는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당내 인사도 이제 우리가 영입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당외 인사에서 들어오면 그거야말로 또 영입이고요. 근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이후에도 어떤 중도에 대한 미련 이런 걸 버리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약간 애국이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서 뭔가 선거 캠페인을 해 나가려는 듯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고 좀 주목할 만한 인사라고 한다면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이제 총괄실장을 맡은 장제원 전 의원 원래 네. 친홍준표계였었죠. 네. 그런데 이제 장제원 전 의원이 총괄실장을 맡고 윤석열 캠프로 갔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는 장면. 그다음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은 없습니다만 조혜진, 박대출 의원 등 이제 부산 경남 출신 의원들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캠프로 많이 지원을 하는 이런 특징이 서로 다른 특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나 최재형 전 감사원장 두 분 다 정치 안 하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때는 100만 대군까지는 아니래도 좀 엄청난 세력을 좀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사실은 좀 까먹는 상태에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재형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애국 이런 컨셉 자체가 원래 국민의힘 안에 있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누가 들어온다 그러면 좀 돈이나 조직이나 사람이나 좀 많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와서 오히려 안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이렇게 그게 말이 영입이지 약간 분열을 조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국민의힘 안에 당내 주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인물 영입하는 인사들을 보면 약간 방향성 같은 게 좀 보여요. 원래 옛날에 검사들이 폭탄 좀 마실 때 항상 우익, 보강, 좌익, 척결 이러면서 먹었다 이런 시절이 있는데 이 면면이 이렇게 좀 중도 성향의 그나마 전현직 정치인들 중에 그 사람들은 영입에다 실패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이배 전 의원, 김관영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 이런 분들을 어떻게든 좀 모시려고 했는데 아주 강하게 거절 의사를 기자들한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당내에 좀 굉장히 보수 성향, 우익 성향이 강한 사람들 중심으로 캠프가 꾸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렇게 되면 대선 주자 지도 경쟁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중도 쪽에서 좀 벌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놓치고 있는 거죠. 네. 네, 윤석열 후보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요. 현재 장제원, 이용, 이철규, 윤한홍 의원까지 총 4명인데요. 장제원 의원의 경우에는 그동안 친홍준표계로 불렸는데 이번에 윤 후보를 선택해서 실무 전반을 아우르게 됐습니다. 각종 논란을 겪은 윤 후보, 정치적인 미숙 부분이 좀 보완이 될 수 있을까요? 잘 안 될 겁니다. 그게요, 옛날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머리를 빌린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는데, 네. 정치를 가슴으로 하는 걸까요? 머리로 하는 걸까요? 머리가 좀 부족하면 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의 가슴은 빌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영입한다고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이 보강이 되느냐, 좀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정치적인 면모를 기대하시지 않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이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럼 거기서 그렇습니다. 가슴이 가슴은 그냥 부족하다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정치를 어떤 의미인가요? 하면서 네. 선거를 하면서 유권자들하고 부대끼고 같이 웃고 같이 울며 뭐 이런 것들이 쌓여서 정치인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정치인의 가슴인 거죠. 근데 공감 능력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진짜 사람의 어려움을 어떻게 겪는가 이런 것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제 정치를 하겠다 결심하게 되는 건데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단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노력을 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이제 사람 몇 명 영입한다고 해서 쉽게 보충이 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데는 저는 이제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고 저는 주변 참모들의 그 지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윤 전 총장의 경우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요. 현재까지는 부족한 면이 많아 보이지만 그러니까 여의도라는 시각에서 보면 부족한 면이 많아 보이지만 저는 빠르게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자 뭐 장제원 의원 등 현역 의원뿐만 아니고 7월 25일 날에는 또 전직 의원들 꽤 여러 명을 영입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여의도의 적응 과정을 예를 들어서 뭐 몇 개월이다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아마 상당히 단축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가슴으로 정치한다 뭐 그런 얘기 뭐 저도 늘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본인이 노력하고 지금 어찌 보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정무적 감각, 그 주변 참모들이 좀 도와줄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뭐 이른바 우리가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는 것, 그것에 적응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당초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초반에 미숙한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아니 저는 이미 보시는 뭐 거군요.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네. 뭐 1인 일일 일 실현 뭐 이런 얘기들은 좀 공격하는 사람들의 저는 프레임이라고 보고 이미 상당한 정도로 개선이 됐다. 왜냐하면 전직 의원들 들어간 이후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은 빠르게 개선될 소지가 많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간에도 계속해서 엇박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좀 갈등이 생길 거라고 사전에 예측을 했을 텐데 캠프 쪽에서 왜 조율을 안 하는 걸까요? 글쎄 그 부분은요. 이제 어제 뭐 쪽방촌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선준비위원회에서 했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게 13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 날짜 몇 시에 같이 모여라 하는 그 조율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또 휴가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이 봉사활동이라는 거, 뭐 봉사활동은 뭐 여름이든 겨울이든 언제든 뭐 하면 좋은 거지만 이 시점에 이 휴가 피크 시즌인데 지금이 그 시점에 13명을 다 모아서 뭔가 행사를 가지겠다. 저는 이 발상부터가 약간 무리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각자 뭐 휴가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비공개 일정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빠지는 것은 오히려 좀 자연스러운 현상 아닌가. 그걸 자꾸 갈등지향적으로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이준석 대표도 한 정당의 대표입니다. 대선 주자가 아닐 뿐이지 차기나 차차기 대선 주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경선 관리 국면에서의 대표로서 자기가 어떤 존재감 같은 것도 좀 보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좀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불협화음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미세하게 끊임없이 좀 조정을 해가면서 갈등으로 비치지 않도록 뭐 그렇게 좀 노력을 할 필요는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윤석열, 최재형 두 주자들의 인사 영입 경쟁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도 오늘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 후보 전체 회의 이후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이준석 대표 발언 들어보고 마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그런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참여를 당내 주자들에게 허용하겠다고 한 것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가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가서 남의 눈치 보지 말고 역할을 하라는 의미였지. 다만 후보들 쪽에서 사실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디에 모이세요라고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줄 세우게 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유로운 활동을 하시되 다만 후보들 캠프 측에서도 너무 강한 부담을 주시지 말라. 강한 부담을 주지 말라. 윤석열 후보 또 그 최재형 후보에게 강한 견제와 이제 비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단호한 어조인데 유승민, 원희룡 같이 이 당내 이 주자들도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는데요. 두 주자 간의 이제 이런 세불리기, 그 전에 그런 그 대선에서 있었던 영입 경쟁 이런 상식적인 그런 관행의 틀을 좀 벗어난 건가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아니 저는 이준석 대표의 저 말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럽게 보십니까? 그거는 정치가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그걸 자꾸 줄세우기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이나 뭐 이준석이 아니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이런 사람들은 굳이 줄세우기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여론조사하면은 지지율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한 정도로 야권에서는 대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본인들이 막지를 않으면 자연스럽게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이나 모이게 돼 있어요. 만약에 지금 그걸 비판하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이나 원희룡 전 제주지사나 이런 사람들도 본인들 지지율이 만약에 한 15%, 20% 올라가면요. 당협위원장이나 현역 의원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마치 정치를 처음 하는 사람 것처럼 줄 세우기 말아라? 이렇게 줄을 세우지 않아도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힘 본다면. 있는 자한테 모인다 이거죠? 그러네요.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게 꼭 지금만 있는 현상도 아니고 네. 그건 구태도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걸 가지고 자꾸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요. 네. 본인들도 지금 현재 그거를 비판하는 주자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국민 지지율을 높이면 자연스럽게 그 앞에 의원들의 줄 세우기 안 해도 줄은 서게 마련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맞습니다. 대선 주자 지지도 차이에서 벌어지는 뭐 자연스러운 정치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입당을 한 사람들인데 자꾸 안에 와서 자기들 이제 영역을 좀 침범하는 것 같은 이제 피해 의식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나 최재형 전 원장 쪽에서도 당내 대선 주자들이나 당내 국회의원들한테 약간의 좀 양해를 구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제스처는 좀 취할 필요성 정도는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에 그 이제 여당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에서는 당내 최대 세력인 친문 끌어안기가 지금 이제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재명 후보에게는 박주민, 이재정 그리고 이낙연 후보에게는 서른, 박광온, 홍익표 의원 등이 이제 합류했는데 현재로서는 양 이제 후보들 중에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성 의원님. 예, 비슷합니다. 뭐 양으로 따질 수도 없고 질로 따질 수도 없어요. 뭐 아주 네. 뭐 이낙연 전 대표 지도가 쭉 상승을 하면서 묘하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이번 대선에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여론조사에서 그 가상 대결, 그러니까 누구를 내세워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에서 좀 더 확실히 이길 수 있느냐. 이게 판가름 날 때까지는 당내 의원들을 양쪽에서 확보하기 위한 전쟁 끊임없이 계속될 것 같고요. 네. 올해 추석이 좀 빠르죠. 9월 달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즈음에 어느 이제 한쪽으로 좀 정리가 되지는 않을까. 그 전에는 양쪽의 이 팽팽한 대치 상황이 좀 한동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표현을 친문 끌어안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저것도 만약에 비판적으로 보면 결국 줄 세우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동안에는 이재명 대세론, 이게 뭐 사실상 형성돼 있었습니다. 근데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이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했죠. 그래서 지금 두 사람 간에 그 경선전이 아주 치열하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국민들의 관심은 불러오는데 성공을 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도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도 보면 이제 일정한 선을 넘은 것 아니야? 뭐 이런 비판들도 지금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나 뭐 저는 저런 식으로 어차피 이 네거티브 캠페인이라고 하는 거에 효과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은 한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양강 주자인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는요, 대변인단 경쟁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재명 후보 캠프가 14명이고 이낙연 후보 캠프 9명의 대변인을 두고 있습니다. 창구가 많으면 소통이 물론 잘 되겠지만 그만큼 잡음도 많을 것 같은데 대변인이 많은 게 유리한가요?
아니 원래 대변인은요 네. 그 후보의 입장을 국민들한테 대신 설명해 주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사실 과거 개념으로 따지면 한 명이었어요. 네. 되게. 그런데 지금 대변인을 14명씩이나 둔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중구난방식 소통이 될 가능성이 있고 당장 이재명 캠프 같은 경우는 거기 박진영 전 대변인 얼마 전에 사퇴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대변인이 많다 보면 이게 조율 안 된 그 후보의 대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소수 정예 뭐 이런 쪽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이 이유를 짚어야 됩니다. 왜 대변인이 많아졌을까? 이제 민주당에서 정치를 꽤 오래 본, 실무 정치를 오래 했던 사람들의 분석인데요. 이 정치 생태계에 좀 변화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 2012년 대선, 그때 문재인, 손학규 두 분이 아주 치열하게 다퉜고요. 또 2017년에도 뭐 문재인, 안희정 이런 분들이요. 이재명 이런 분들이 아주 치열하게 싸웠는데 그때는 이제 후보들끼리 강하게 뭐 논쟁을 하고 의원들이 나서서 상대방을 공격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의원들이 할 일이 따로 있었어요. 어떤 각 건가요? 직능 단체에 가서 표를 가져오는 것, 또 각 지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조직을 확인해서 가져오는 것. 네. 그런데 이제 정치 생태계가 바뀌었다는 게 표가 그런 직능 단체나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요. SNS, 유튜브, 방송 이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입이 많아야죠. 입이 필요해서 대변인을 둔 겁니다. 마이크가 네. 많아진 만큼 그렇습니다. 네, 그 네.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엔 참 좀 보기는 싫어요. 저 사람은 민주당 의원인데 왜 같은 민주당 사람은 왜 공격하지? 또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은 어느 의원이 누구 경선 캠프에 가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총량 민주당 전체 당 지지도가 잘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좀 우리가 좀 새겨서 들을 그럴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또 양측 대변인을 통해서 논란이 확산된 게 있습니다. 이낙연과 최성애, 이재명과 조폭, 이 사진 폭로전도 나왔는데 결국 선을 넘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확실히 좀 선을 넘었어요. 입이 많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다 보니까 흉기가 네.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민주당 사람들도 이런 걱정들을 해요. 이러다 경선 끝나면 어떡하지? 이제 본선 선대위를 꾸려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강을 건너고 바다를 또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넌 다음에는 이 뗏목을 타고 왔는데 이 뗏목을 부숴버려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벌채를 해서 다시 큰 배를 짓고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데 아니 이 지금 너무 이 경선이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뗏목 자체가 다 부스러지고 뭐 배를 지을 수 있는 나무가 이거 나만하지 않게 생겼다. 과연 그 본선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진짜 선대위 캠프 이런 것들을 제대로 꾸릴 수 있겠느냐, 이 상한 감정들을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열이 다시 정비될 수 없을 만큼 이제 많은 후유증을 어떻게 또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 네, 그게 이제 관건이다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렇죠. 그게 늘 그 얘기되는 경선 후유증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선이 끝나고 나면 자 이제 본선에 대비해서 그 진짜 큰 뭐 빅텐트를 친다든가 네. 뭐 이런 정도의 이제 큰 캠프가 필요한데 거기에 과연 얼마나 이제 승리한 쪽에서 포용력을 발휘할 것이냐 이런 네. 것들이 늘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패배한 쪽에 그 괜찮은 사람들도 또 모아서 그 캠프에 합류를 시켰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겉돈다든지 이런 일들은 늘 있었어요. 네.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결국 그 승리한 쪽의 어떤 포용력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이 지금부터 사실 그걸 걱정해서 그러면 경선에서 그 뭐 경쟁을 좀 살살하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한테는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후유증을 걱정해서 뭐 좀 수위를 조절하는 상황. 저는 이미 민주당은 그 경계를 이미 넘었고 지금 뭐 국민의힘은 아직 이제 시작을 안 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아마 8월 말에 이제 경선 버스가 출발한다고 하는데 네. 출발하면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질문이 이제 당내 그 후보 검증단 관련 이야기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민주당은 이제 사실상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검증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지도부는 물론 이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인사청문회 당시 이제 저격수로 활동을 했던 김진태 전 의원이 검증 단장으로 이제 검토가 되면서 윤 후보를 이제 견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 검증단 제 역할을 다하는 걸 넘어서 여야 주자 그 1위 주자들에게 매서운 검이 될 수 있을지 두 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제 이게 검증을 왜 할까요? 본선에 나가서 더 잘 싸우기 위해서 미리 백신을 맞자 뭐 이제 이런 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과거 정치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죠. 경선에서 치열하게 싸운 후보들이 본선에 가면 경쟁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백신은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끔 부작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백신 맞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검증 잘못하면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검증위원회를 꾸리더라도 어떤 금도 네. 또 엄정 중립 이런 원칙 같은 거는 좀 잘 지켜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기 편에 잘못하면 던지는 수류탄이 될 수도 있다. 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요. 사실 네거티브 대응팀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각 후보 진영에 네거티브 대응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네거티브 대응팀은 캠프 내에서 다른 그 참모들하고도 잘 소통을 안 해요. 네. 후보하고만 소통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네거티브 대응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정보를 하나 줬는데 그 정보가 자칫 잘못해서 보안이 누설이 됐다 그럴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역풍으로 본인한테 올 수가 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대표 직속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김진태 전 의원이 과연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후보 편이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후보도 그 검증단에다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저는 줄 수 없다고 봅니다. 보안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제대로 정말 대응을 할까?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만약에 우리가 가정을 해서 거기서 어느 특정 후보에 대한 결정적인 약점을 하나 잡았다고 했을 때 그럼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공개해서 그럼 그 후보를 낙마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숨기고 갈 것이냐. 이런 오히려 뜨거운 감자를 하나 네. 얻는 그런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 검증단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별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한 줄 논평 듣겠습니다. 먼저 최 의원님. 아까 보니까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뭐 당내 땅 따먹기 경쟁 뭐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건 이제 아마 원희룡 전 지사가 현재 세가 그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뭐 그렇게 크지 않다. 뭐 아마 그런 거에 대한 그 어떤 그 방어 뭐 이런 거 차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 따먹기는 정치의 본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걸 자연스러운- 오늘 한 줄 논평으로 하겠습니다. 자연스러운 본질이다. 네. 이 경선 국면부터 정치인들이 막 험담하고 싸우고 참 보기 싫죠. 그렇습니다. 이게 흑색 선전하고 인신 공격하고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을 참 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를 잘 뽑아야 우리나라가 잘 발전되는 겁니다. 좀 약간 너그럽게 우리 국민께서 인내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요. 네. 오늘 한 줄 논평,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에서는 대선 캠프 몸집 불리게 나선 여야 대선 주자들의 인사 영입 경쟁과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